오라버니, 형수가 장터사내와 어젯밤 도망쳤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이른 아침 충청도에서 돌아오던 남편 박도원이 말에서 내리자마자 신우이가 달려왔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그날 이후 웃음이 사라졌고 그 방문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그토록 서둘러 오라버니의 귀에 그 말을 심은 데에는 아무도 몰랐던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사랑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헌종 임금 제위 초기였습니다. 한양 북촌에서 반나절 거리, 경기도 양주 땅에 박씨 문중의 기와집이 한 채 있었지요. 집 자체는 크지 않았습니다. 행랑채의 사랑채, 안채가 이어진 조촐한 규모였지만 마당이 넓고 장독대가 가지런한 것이 살림을 꼼꼼히 건사하는 집안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지요. 담장 아래로는 봄이면 작은 매화가 피어났고 가을이면 감나무 가지에 홍시가 주렁주렁 달려 동네 아이들이 담 너머를 기웃거리는 집이었습니다. 이 집의 안살림을 오래 쥐고 있던 사람은 박씨 가문의 맏이이자 과부가 되어 친정으로 돌아온 딸 박도화였지요. 도화는 33이었습니다. 눈매가 날카롭고 목소리가 낮았으며 웃을 때도 눈이 잘 웃지 않는 여인이었지요. 이씨 가문의 시집간 지 3년 만에 남편을 잃고 돌아온 뒤로 벌써 4년이 흘렀습니다. 과부가 돌아온 친정집이라 어디선가 수군거림이 있었지만 도화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정 살림을 두 손으로 단단히 틀어쥐었지요.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뜬 뒤 오라버니 도원 혼자 집안을 꾸려가고 있었으니 도화의 손이 없으면 이 집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녀들도 도원 서방보다 도화 마님의 말 한마디를 더 무서워했지요. 도화가 눈썹 하나 까딱하면 행랑채가 조용해지는 집이었습니다. 장부도 도화가 정리했고 제삿날 준비도 도화가 총괄했으며 가문 재산의 흐름도 도화의 손을 거쳐 움직였습니다. 오라버니 도원은 원래 바깥일에 능한 사람이었지요. 충청도와 경기도 일대를 오가며 포목과 약재를 다루는 일을 했고 집을 비우는 날이 한 달의 절반은 되었습니다. 그러니 도화가 집안 살림을 도맡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였지요.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그 안에는 도화만 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부였습니다. 도화는 오라버니 몰래 수년 전부터 가문 재산 일부를 조금씩 빼돌리고 있었지요.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에 티가 날 만큼 빼내지 않았습니다. 제삿날 물품값에 조금, 행랑채 수리비에 조금, 하녀 삭세에 조금씩 끼워 넣으면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지요. 도화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씨 가문을 나올 때 제대로 된 재산을 가져오지 못했고 친정에 얹혀 사는 과부의 처지는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 것이었으니까요. 훗날을 위한 준비라고 스스로는 생각했습니다. 그런 집안에 새 식구가 들어왔습니다. 박도원의 아내 최연이었지요. 연희는 24이었습니다. 충청도 천안 고을에 몰락한 양반가 출신으로 부모를 일찍 여의고 친척집에서 자랐지요. 이목구비는 수수했지만 눈빛이 또렷하고 손이 고왔습니다. 바느질 솜씨가 남달라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알아줄 정도였지요. 무엇보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했고 그 말에는 빈말이 없었습니다. 도원은 연희를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습니다. 화려한 구석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눈빛에 흔들림이 없었고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도 스스로를 낮추지 않았지요. 도원이 그 점을 좋아했습니다. 혼례날이었습니다. 도원은 연희의 저고리에 손수 놀이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짝을 이루는 한 쌍이었는데 한 짝은 연희의 저고리에 달고 나머지 한 짝은 도원이 품 안에 넣으며 말했지요. 이걸 보면 늘 내가 곁에 있다고 생각하시오. 연희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붉어진 귀가 보였지요. 감사합니다, 서방님. 그날 밤 마당에는 달이 밝았습니다. 처마 끝에서 작은 풍경이 흔들렸고 그 소리가 조용한 밤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지요. 연희는 방 안에 혼자 앉아 그 소리를 오래 들었습니다. 친척집을 떠나 처음으로 내 집이라 부를 수 있는 곳에 발을 들인 것이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한 마음이 뒤섞여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이 가만히 떨렸지요. 그런데 그 밤 방문 너머에서 조용한 발소리 하나가 멈췄습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소리 없이 사라졌지요. 연희는 그것이 누구의 발소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발소리에서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화였습니다. 도화는 방으로 돌아와 등잔 앞에 앉았습니다. 불빛이 그 얼굴 위에 흔들렸지요. 오라버니가 혼례를 치르겠다 했을 때 도화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말려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다만 가슴 한켠에서 무언가 조여드는 것을 느꼈지요. 저 여인이 살림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장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그 생각을 도화는 서둘러 눌러 담았습니다. 아직은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요. 혼례가 지나고 보름이 흘렀습니다. 연희는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부엌에서 불을 지폈습니다. 도화가 나오기 전에 먼저 움직였지요. 신우이의 눈빛이 편하지 않다는 것을 연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자리를 잡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연희는 안채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사랑방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화가 자리를 비운 틈이었지요.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방 한켠 장 위에 장부 하나가 펼쳐져 있었지요. 연희는 잠깐 들여다보았습니다. 천안 친척집에서 살 때도 가끔 장부를 정리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숫자에 눈이 밝은 편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지출 항목 중에 반복되는 항목이 있었는데 액수가 들쑥날쑥했고 무엇에 쓴 것인지 설명이 불분명한 칸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같은 항목인데 어떤 달은 2냥, 어떤 달은 5냥.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지요. 뭔가 맞지 않는다. 연희는 장부에서 손을 뗐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졌지요.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섣불리 말을 꺼냈다가 오히려 화를 자초할 수도 있었지요. 그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뭘 하는 거요? 도화였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연희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도화는 연희의 눈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연희가 어디까지 보았는지 가늠하는 눈이었지요. 연희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화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방은 내가 쓰는 방이요. 다음부턴 들어오지 마시오. 알겠습니다. 연희가 방을 나왔습니다. 등 뒤로 도화가 장부를 집어들어 손으로 넘기는 소리가 들렸지요.
연희는 아무렇지 않은 걸음으로 마당을 건넜습니다. 그러나 등줄기가 서늘했습니다. 그날 저녁 연희는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장터 어귀에서 막내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막내는 양주 인근 작은 마을에 혼자 사는 안악이었지요. 환갑을 넘긴 나이에도 손놀림이 빠르고 눈치가 빨랐습니다. 장날이면 누구보다 먼저 자리를 잡는 사람이었지요. 연희와는 며칠 전 장터에서 처음 얼굴을 튼 사이였습니다. 아가씨,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연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장부에서 이상한 것을 봤는데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막내는 잠자코 연희의 말을 들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지요. 그리고 한참 뒤에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억울해도 참는 게 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편한 거지 옳은 건 아니에요. 연희는 그 말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날은 그것으로 끝이었지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연희는 그 말을 생각했습니다. 도원 서방이 충청도에서 돌아오면 조용히 말씀드려야 할까. 그런데 도원이 돌아오기 전에 도화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도원은 충청도 거래처에서 하루 더 묵게 되었고 그 소식이 집으로 전해졌지요. 도화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더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도화는 조용히 하녀 금이를 불렀습니다. 박씨 가문에서 어릴 때부터 일해온 하녀였지요. 도화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따르는 아이였습니다. 오늘 밤 연희 아씨 방에 이걸 갖다 놓아라. 아씨가 모르게. 도화가 품속에서 접힌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금이는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무엇인지 묻지 않았지요. 도화의 눈빛이 묻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디다 놓을까요, 마님? 방 구석 이불 아래.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종이는 편지였습니다. 한 사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포목을 파는 것으로 알려진 먼 고을 출신의 사내였지요. 도화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을 쓰임새가 있을 때를 위해 기억해 두었습니다. 연희는 그날 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새벽녘의 부엌에서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방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지요. 이불을 끌어당기면서도 장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원이 돌아오면 말을 꺼내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막내 할머니의 말이 다시 떠올랐지요. 그렇게 연희는 잠이 들었습니다. 방 구석, 이불 아래에 무언가가 놓인 줄도 모른 채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화의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오라버니, 오라버니. 도원이 말 위에서 내리자마자 도화가 달려왔습니다. 오라버니, 큰일 났습니다. 형수가 없어졌어요. 도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화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지요. 어젯밤부터 보이지 않아요. 혹시 해서 방을 들여다봤더니 이게 나왔어요. 도화가 내민 종이를 도원이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떨렸지요. 포목 장수사내의 이름이 적힌 편지였습니다. 장터에서 마음이 통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함께 떠나자는 말도 있었습니다. 도원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 처마 아래 하녀들이 눈치를 보며 서 있었지요. 복돌은 행랑채 기둥 옆에서 멀찍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해 넘게 이 집에서 일해온 하인이었지요. 그는 어젯밤에 본 것이 있었습니다. 도화 마님이 금이를 불러 무언가를 건네던 것을. 그리고 금이가 연희 아씨
방 쪽으로 살금살금 들어가던 것을 복돌은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도화 마님의 눈이 마당을 훑고 있었습니다. 그 눈이 잠깐 복돌 위에 머물렀다가 지나갔지요. 복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원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희가 쓰던 방이었지요. 연희의 옷까지도 빛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지요. 도원은 그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의 화로에 가져가 불에 넣었습니다. 편지가 타들어가는 동안 도원은 뒤돌아서 있었지요. 어깨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굳은 어깨였습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그 안에 단단하게 엉켜 있었지요. 그날 이후 도원은 연희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한편 연희는 그 새벽에 이미 집에 없었습니다. 도화가 도원에게 편지를 보여주기 전, 훨씬 전에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새벽이 밝기 직전이었습니다. 연희는 잠결에 방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지요. 눈을 뜨기도 전에 차가운 손이 팔을 잡았습니다. 금이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깔려있는 새벽이었지요. 아씨, 마님께서 빨리 나오시라 합니다. 연희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났습니다. 옷을 걸치고 방을 나섰지요. 마당에 도화가 서 있었습니다. 달빛도 없는 어두운 새벽이었습니다. 연희. 도화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였지만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이 집을 나가 주시오. 연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잠이 덜 깬 머리가 그 말의 의미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지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묻지 마시오. 그냥 나가면 돼요. 지금 당장. 도화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연희가 해명을 하거나 따지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어떤 반응을 보이든 이미 결과가 정해진 사람의 목소리였지요. 연희는 도화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서방님이 오시면 제가 직접 말씀드릴 것이옵니다. 서방님은 오늘 아침 돌아오시오. 그 전에 나가야 하오. 왜 그 전에 나가야 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화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지요. 이유를 알고 싶다면 방 구석을 한번 살펴보시오. 연희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불을 들어 올렸지요. 편지가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것을 손에 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습니다. 무릎이 흔들렸지요.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연희는 알았습니다. 이불 밑에 있을 물건이 아니었으니까요. 연희는 편지를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니면 누가 썼겠소? 누군가 갖다 놓은 것입니다. 도화는 작게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지요. 연희, 날이 밝기 전에 나가는 것이 서로에게 좋소. 오라버니 귀에 들어가기 전에 연희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날이 밝으면 도원이 이것을 보게 된다는 뜻이었지요. 그리고 그때는 해명할 기회조차 없을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보따리를 쌌습니다. 저고리 2벌, 버선 1켤레, 그리고 품속에 놀이개 1짝.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연희는 대문 앞에서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담장 위로 밤하늘이 있었지요. 별이 보였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한양 외곽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깔린 새벽이었지요. 발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동이틀 무렵 논두렁 옆 낮은 돌 위에 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상한 기운이 들었지요. 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거운 느낌이었습니다. 연희는 두 손으로 아랫배를 감쌌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달이 2번 지났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렸고 밥이 입에 맞지 않았지요. 정신없이 지내느라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생겼습니다. 연희는 아침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뿌연 새벽빛 사이로 해가 올라오고 있었지요. 두 손이 떨렸습니다. 기쁨이 먼저였는지 두려움이 먼저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연희는 돌 위에서 일어섰습니다. 보따리를 다시 어깨에 걸쳤습니다. 발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쓰러질 이유가 없었지요. 뱃속에 생명이 있었으니까요. 며칠을 헤매던 끝에 연희는 한양 외곽 작은 마을에 낡은 초가 하나를 얻었습니다. 지붕이 낡고 바닥이 차가웠지만 비바람은 막을 수 있었지요. 방 한 칸에 부엌이 딸린 작은 집이었습니다. 연희는 그 방 한켠에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혼자가 된 공간에서 눈을 감았지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생각해야 했으니까요. 이튿날 새벽부터 연희는 움직였습니다. 바느질 품을 받기 시작했지요. 첫날은 마을 사람들이 낯선 여인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연희의 손이 만들어낸 바느질 솜씨를 보고는 말이 달라졌지요. 세상에 이 솜씨가. 마을 안악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하루치 품삯이 생겼고 이틀치 쌀을 살 수 있었지요. 그리고 그 무렵이었습니다. 막내 할머니가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장터에서 몇 번 얼굴을 튼 사이였는데 막내의 집이 연희가 얻은 초가에서 멀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어디서 왔어요? 양주 쪽에서 왔습니다. 막내는 연희를 한번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요. 배고프면 와요. 된장국이라도 한 그릇 있으니까.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연희를 살려낸 말이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말은 크지 않아도 사람을 일으키는 법이었지요.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날 저녁 연희는 막내의 집에서 된장국 한 그릇을 받아 마셨습니다. 뜨거운 국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눈이 뜨겁게 달아올랐지요. 연희는 눈을 꾹 감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온기를 한동안 느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긴 시작이었지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시 충청도 길에서 돌아온 도원은 연희의 방 앞에 한 번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지요. 그냥 섰다가 돌아섰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도원의 주변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지요. 아내를 잃은 양반집 도련님이 이제 재혼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말들이었습니다. 이웃집 어르신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도원이 언제까지 홀로 살 작정이냐. 집안에 아녀자가 없으면 안 되는 법이야. 도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화도 넌지시 말을 꺼냈지요. 오라버니, 지난 일은 잊어야 하지 않겠어요. 사람이 어찌 그리 박복할 수가 있나 싶지만 그게 그 여인의 팔자였던 거예요. 도원은 도화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지요.
그날 밤 도원은 품속에서 놀이개 한 짝을 꺼냈습니다. 홀레날 달아주었던 한 쌍중 자신이 가졌던 것이었지요. 도화가 버리라고 했지만 도원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버리지 못했는지 도원 스스로도 알 수 없었지요. 다만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편지가 이불 아래 있었다는 것이었지요. 도망을 가면서 편지를 두고 가는 사람이 있을까? 도망을 가려면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하는 것이 이치 아닌가? 그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원은 그 생각을 끝까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따라가 봤자 달라질 것이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연희는 이미 없었습니다.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도원은 놀이개를 다시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지요. 한편 박씨 가문의 하인 복돌은 그날 밤 이후 잠을 잘 자지 못했습니다. 도화 마님이 금이를 불러 무언가를 건네던 장면이 자꾸 눈앞에 떠올랐지요. 연희 아씨가 방에 편지를 갖다 놓은 건 금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복돌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지요. 도화 마님이 두려웠습니다. 이씨 가문에서 돌아온 과부 마님이 무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할 줄 아는 사람의 눈이었지요. 그 눈이 자신을 향하면 어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복돌은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인 줄도 알았습니다. 밤마다 그 죄가 무겁게 눌렸지요. 연희는 그런 것을 몰랐습니다. 알 방법도 없었지요. 그저 초가 한 칸에서 날마다 바느질을 했습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일이 힘들어졌습니다. 허리가 당기고 손가락이 굳었지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나오기 전까지 버텨야 했으니까요. 막내가 가끔 들여다보았습니다. 요즘은 좀 어때요? 괜찮습니다. 괜찮은 거 아닌데 괜찮다고 하는 거잖아요. 연희는 잠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웃음이었지요. 할머니한테는 못 속이겠네요. 막내가 허허 웃었습니다. 아가씨, 세상에 혼자인 사람은 없어요. 지금은 혼자인 것 같아도. 연희는 그 말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할머니였지만 꼭 필요한 말을 꼭 필요한 때에 했지요. 그것이 연희에게는 어떤 위로보다 컸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무잎이 지고 바람이 차가워졌지요. 연희는 저녁마다 방 안에서 품속에 놀이개 한 짝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이가 나오면 이것을 어떻게 할지 생각했지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 생각까지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이 전부였지요. 첫눈이 내리던 날 밤이었습니다. 연희는 혼자였습니다. 막내가 친척 집에 다녀오느라 자리를 비웠지요. 산통이 새벽 무렵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참을만 했지요. 그러나 날이 밝을 무렵에는 온몸이 비에 젖듯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지요. 산파도 없었습니다. 불러올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버텨야 했지요. 해가 중천에 이르렀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울음소리 하나가 초가 안을 가득 채웠지요. 작고 높은 울음이었습니다. 연희는 등을 벽에 기댄 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지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눈이 채 뜨이지도 않은 작은 얼굴이었습니다.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울었지요. 소리도 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이 세상 무엇보다 크게 느껴졌지요. 딸이었습니다. 연희는 아이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매가 서늘하고 또렷했지요. 아버지를 닮은 눈이었습니다. 소희야. 이름을 불렀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이름이었지만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연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로부터 며칠 후 막내가 돌아왔습니다. 연희의 초가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지요. 방 안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이미 나았어요? 막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연희가 등에 아이를 묶은 채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요. 혼자 나았어요? 네. 막내는 그 한 글자에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연희 곁에 앉았지요. 바보같이. 왜 사람을 부르지 않았어요? 귀찮게 하기 싫었습니다. 귀찮다는 소리 다시 하면 혼날 줄 알아요. 막내의 목소리가 굵어졌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숙였지요. 그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막내는 아무 말 없이 연희의 등을 손으로 한 번 쓸었습니다. 주름투성이에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지요. 그날부터 막내는 매일 들렀습니다. 아이를 봐주었고 죽을 끓여 가져왔지요. 연희가 손사래를 치면 막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먹어야 젖이 나와요. 연희는 말없이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고마웠지만 고맙다고 말하기가 어색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막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왜 고맙다는 소리를 못해요? 연희는 잠시 웃었습니다. 고마우면 말을 해야지. 사람이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그래, 잘했어요. 막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소희를 들어 올렸습니다. 소희가 막내의 손에서 꼼지락거렸지요. 막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연희의 가슴 안에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소희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지요. 연희는 아이를 등에 묶고 바느질을 했습니다. 일감이 늘었습니다. 솜씨 좋은 바느질 안악이 있다는 소문이 마을 너머까지 퍼진 덕이었지요. 혼수 바느질을 맡기는 집도 생겼고 고을 원님 댁에서 하인을 보내 이불솜 넣기를 부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루는 연희가 받아온 일감을 보니 박씨 가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원의 집에서 나온 혼수 바느질이었지요. 도원이 재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연희는 그 일감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이건 못하겠습니다. 심부름 온 아이에게 일감을 돌려보냈습니다. 아이가 갸우뚱한 얼굴로 돌아갔지요. 연희는 바늘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묵직했습니다. 아팠냐고 묻는다면 아프다고 할 수 없었지요. 그저 무거웠습니다. 오래된 짐처럼. 그런데 박씨 가문에서 혼수 일감을 챙긴 사람은 도화였습니다. 도원 본인은 아직 재혼 의사가 없었지요. 도화가 혼자 준비를 진행하면서 도원을 설득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도원은 여전히 재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말이 없어졌지요.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소희가 뒤집기를 하기 시작할 무렵이었지요. 연희는 마을 장터에 나갔다가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포목 장수 아주머니가 연희를 보자마자 눈을 피하는 것이었지요.
그 옆에 서 있던 주막 여주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희는 그냥 지나치려다 멈췄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포목 장수 아주머니가 당황한 얼굴로 말했지요. 아, 아니에요. 그냥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포목 장수 아주머니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나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양주 쪽에서 남편 놔두고 장터 사내랑 도망친 여인이 이쪽에 숨어 산다는 소문이 돌아서요. 연희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소문이 벌써 이쪽까지 닿아 있었지요. 그 여인이 저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주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저는 양주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빛도 흔들리지 않았지요. 아주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등에 소위를 묶은 채 걸었지요. 발이 무거웠습니다.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도화가 퍼뜨린 것이었겠지요. 막내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할머니도 그 소문 들으셨어요? 막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었어요. 믿으셨어요? 막내가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가 이 동네 온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한 날이 없어요. 그런 사람인 줄 알면서 어찌 믿겠어요. 연희는 그 말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났지요. 이번에는 소리가 났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울음이었습니다. 막내는 아무 말 없이 연희 옆에 앉아 등을 토닥였지요. 소희가 어미 등에서 보채며 작은 손으로 막내의 손등을 건드렸습니다. 막내가 소희의 손을 잡았지요. 이 아이가 아가씨보다 더 잘 알고 있네요. 어미가 억울하다는 거. 연희는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소희를 등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품에 꼭 안았지요. 소희야, 엄마 억울하지? 그치? 소희가 옹알거렸습니다. 대답처럼 들렸지요. 그 이듬해 겨울이었습니다. 소희가 걷기 시작했지요. 아직 어설픈 걸음이었습니다. 뒤뚱거리며 한 발 내딛고는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를 반복했지요. 연희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웃음이었지요. 막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저게 꼭 아가씨 닮았어요. 어디 가요? 넘어져도 울지 않잖아요. 그냥 일어나잖아요. 연희는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소희가 또 넘어졌습니다. 잠깐 멈추더니 바닥을 짚고 일어났지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걸었습니다. 정말 울지 않았습니다. 서방님을 더 닮은 것 같은데요. 연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막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았습니다. 장터 가는 길이 얼어붙고 일감이 뚝 떨어졌지요. 연희는 쌀독이 바닥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도 막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내는 알았지요. 어느 저녁에 된장과 쌀 한 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받아요. 할머니, 받으라고요. 연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지요. 언젠가 갚겠습니다. 갚을 생각하지 말아요. 받아서 쓰는 게 갚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을 연희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잘 살아서 소위 잘 키워서 그것이 막내가 바라는 갚음이라는 것을요. 그해 봄 소희는 2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지요. 첫 단어는 맘마였습니다. 그 다음은
엄마였지요. 그 다음은 막내를 보고 할미라고 불렀습니다. 막내가 그 소리를 듣고 눈이 붉어졌지요. 서둘러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희는 그것을 보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막내가 울지 않으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연희뿐이었으니까요. 그 무렵 도원은 충청도 행상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 가지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양주 외곽마을에 남편을 두고 도망친 여인이 산다는 것이었지요. 소문을 전해준 주막 주인이 덧붙였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아기를 데리고 혼자 바느질로 먹고 산다더이다. 도망친 여인치고는 좀 이상하지 않소. 도원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말을 진정시키는 척하며 생각에 잠겼지요. 도망친 여인이 아이를 낳아 혼자 키운다. 그 아이의 아비는 누구인가? 도원은 그 생각을 서둘러 밀어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이미 지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지요. 그러나 그날 밤 주막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품속에 놀이개를 꺼내 들고 오래도록 바라보았지요. 연희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벌써 2해가 되어 갔습니다. 그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배신하고 도망친 사람의 눈이 그런 눈이었을까? 그 물음이 또다시 고개를 들었지요. 도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자려고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연희 쪽에서도 그 무렵 이상한 일이 있었지요. 장터에서 면식 없는 사람이 연희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양주 박씨 가문에서 사람을 보낸 것이었지요. 연희가 이쪽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러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희는 그 사람의 얼굴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막내에게 말했지요. 누군가 저를 찾고 있습니다. 막내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누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뜻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막내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지요. 그 사람이 올 때 소희를 데리고 있으면 안 되겠어요. 소희는 내가 봐줄게요.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가슴이 무거웠지요. 누군가 자신의 행방을 쫓고 있다면, 그것이 도화라면, 이 조용한 삶이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희는 그날 밤 소희를 재우면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소희야, 엄마가 지킬게. 무슨 일이 있어도. 소희는 잠든 채 작은 손을 꼼지락거렸지요. 연희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3번째 봄이 왔습니다. 소희는 3살이 되었고 이제 제법 말이 늘었지요. 막내 할머니 집에 혼자 걸어가 문을 두드릴 줄도 알았고 연희가 바느질을 할 때 옆에 앉아 실을 가지고 노는 것도 즐겼습니다. 눈매가 서늘하게 아버지를 닮았지만 손이 가는 것이 어미를 닮아 작은 천 조각을 접고 펼치며 혼자 놀 줄 알았지요. 마을 사람들도 소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 연희를 보면 소희도 함께 있었고 소희가 아는 체를 하면 사람들이 웃으며 군것질거리를 쥐어주었지요. 소희는 그것을 혼자 먹지 않았습니다. 꼭 연희에게 먼저 내밀었지요. 엄마 먼저. 연희는 그때마다 웃으며 소희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소희가 먹어야지. 엄마 먼저. 소희는 고집이 있었습니다. 그 고집이 어디서 왔는지 연희는 알았지요. 자신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막내가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어디 가요? 3살짜리 아이가 어미 먼저 챙기는 거 봤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미가 힘들다는 걸. 연희는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소희가 멀찌감치 앉아 작은 돌멩이들을
나란히 세우고 있었지요.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눈으로. 연희는 그날 처음으로 도원이 이 아이를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생각을 오래 하지 않으려 했지만 한 번 들어온 생각은 쉽게 나가지 않았지요. 그 즈음 연희의 생계는 제법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바느질 일감이 끊이지 않았고 마을에서 믿음을 얻었지요. 이웃집 최첨지댁에서 사랑채 이불솜을 매년 부탁했고 고을 안악들 사이에서 혼수 바느질을 맡기는 집이 늘었습니다. 소위를 키우기에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굶지 않을 만큼은 되었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박씨 가문에서 보낸 사람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낯선 여인이었지요. 장터에서 연희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바느질 잘하는 안악이 이쪽에 있다 해서요. 큰 일감이 있는데 맡아줄 수 있겠소? 연희는 그 여인의 눈빛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일감을 맡기러 온 사람의 눈이 아니었지요. 연희를 확인하러 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어느 댁에서 오셨습니까? 여인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양주 쪽이요. 연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저었지요. 저는 지금 일감이 차 있습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세요. 여인이 돌아갔습니다. 연희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지요. 도화가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연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막내에게 말했지요. 할머니, 저 이 마을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막내가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저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뜻이 아닙니다. 막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도망가면 평생 도망가야 해요. 연희는 그 말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가씨, 어딜 가더라도 그 사람이 찾으면 또 찾아와요. 그러면 또 도망가야 하고. 그게 더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지요? 버티는 거지요. 이 자리에서 연희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막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버틴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화가 무엇을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지요. 사람이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서서히 경계를 늦추었지요. 소위가 크고 있었고 일감은 있었습니다. 도화가 포기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즈음 도원은 한 가지 일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도화가 다시 혼사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이었지요. 이번에는 분명히 선을 볼 것을 권했습니다. 괜찮은 집안 과부가 있다며 도화가 손수 자리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도원은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상대 여인은 점잖았지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도원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상대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와 상관없이 그 자리가 연희와의 자리처럼 느껴지지 않았지요. 도원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스로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도화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자리를 만들지 마시오. 오라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들은 대로요. 도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도원의 얼굴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 눈 안에 싸늘한 것이 지나갔습니다. 오라버니가 아직도 그 여인을 잊지 못하는구나.
도화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래 생각했지요. 한편 그 무렵 연희의 생활은 겉으로는 평온했습니다. 소희는 이제 제법 의젓해져서 연희가 바느질을 하면 곁에 앉아 자기도 하겠다며 실을 잡아당기는 통에 연희가 웃기도 했습니다. 막내가 소희에게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자장가였지요. 소희는 금방 외워서 연희에게 불러주었습니다. 엄마 잘하는 노래였는데 엄마가 자지 않으면 소희가 실망했지요. 엄마, 왜 안 자요? 일을 해야 했어. 일 내일 해요. 내일도 일해야 해. 소희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린 얼굴로 말했지요. 그럼 엄마 자는 척만 해요. 연희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막내도 배를 잡았지요. 그것이 그나마 평온한 날들이었습니다. 연희는 그 날들이 오래 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평온이란 늘 오래 가지 않는 법이지요. 곧 폭풍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도화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화는 오라버니가 재혼을 끝내 거부하자 결심을 굳혔습니다. 여인을 보내 연희의 집이 있는 마을, 이름과 아이의 나이를 확인한 것이었지요. 도화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연희라는 여인에 대한 소문을 더 크게 퍼뜨려라. 그 여인이 아이 아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파렴치한 여인이라는 것으로.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내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화의 은전을 받아들었지요. 그 소문이 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마을로 말은 물처럼 흘렀지요. 소문이 닿는 곳마다 연희의 이름에는 더러운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장터에서 연희를 알아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연희는 그것을 알았지만 맞서지 않았습니다. 맞설 힘이 없었지요. 소문은 반박할수록 더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들고 걸어야 했지요. 연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기침이 시작되었지요. 처음에는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새벽 찬 공기 때문이려니 했지요. 그러나 봄이 와도 기침이 멎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기침 소리에 소희가 잠을 깨서 어미 등을 두드렸지요. 엄마, 아파요? 괜찮아. 아프면 말해요. 안 아파. 소희는 그 말을 믿지 않는 눈으로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어미의 거짓말을 아는 눈이었지요. 연희는 그 눈을 보면서 가슴이 저렸습니다. 막내가 의원을 데려왔습니다. 의원은 연희를 살피고 나서 인상을 찌푸렸지요. 몸이 많이 지쳤습니다. 잘 드시고 쉬셔야 합니다. 쉬면 일을 못합니다. 일을 너무 하면 더 크게 탈이 납니다. 연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원이 나가고 막내가 연희 앞에 앉았지요. 아가씨. 연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침이 또 올라왔지요. 막내가 등을 쓸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소희를 재우고 나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 불빛이 흔들렸지요. 품속에서 노리개 한 짝을 꺼냈습니다. 오래 들여다보았지요. 처음에 이것을 달아주던 도원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이걸 보면 내가 곁에 있다고 생각하시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연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이 놀이개를 보면서 도원이 곁에 있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희가 있었지요. 소희의 눈이 도원을 닮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분할까요? 그 물음이
오래도록 연희의 가슴 안에 남았습니다. 네 번째 겨울이 왔습니다. 소희가 이제 4살이었지요. 키가 훌쩍 자라 연희의 허리춤에 닿을 만큼 되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을 줄 알았고 신발도 혼자 신었지요. 무엇이든 스스로 하려 했습니다. 연희를 도와주겠다고 걸레를 들다가 오히려 물을 엎는 바람에 연희가 치운 적도 있었지요. 그런데도 소희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소희가 할 거야. 그 말이 연희는 좋았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 같았지요. 그런데 그 즈음 연희의 몸이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기침이 멎는 날이 없었지요. 새벽마다 기침 소리에 소희가 잠에서 깼습니다. 어미가 기침을 하면 소희가 등 뒤로 가서 두 손으로 등을 두드려 주었지요. 작은 손이었지만 그 손의 온기가 연희에게는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일하지 마요. 소희야, 일을 해야 쌀을 살 수 있어. 그럼 할머니한테 빌려요. 그건 안 되는 거야. 소희가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얼굴이었지요. 왜요? 할머니가 주겠다고 했는데. 받는 것과 빌리는 것은 달라. 빌리면 갚아야 해. 그럼 갚으면 되잖아요. 연희가 소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커서 이해할 거야. 소희가 입을 삐죽이며 곁에 앉았습니다. 연희는 웃음이 나왔지요. 그러나 그 웃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기침이 올라왔습니다. 연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지요. 기침이 한동안 멎지 않았습니다. 소희가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등을 두드렸습니다. 말이 없었지요. 그 침묵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막내가 의원을 다시 불렀습니다. 의원이 연희의 맥을 잡고 인상을 찌푸렸지요. 몸이 더 나빠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크게 탈이 납니다. 약을 쓰면 나을 수 있습니까? 약을 쓰고 안정을 취하면 낫겠지만 지금처럼 일을 하면서는 어렵습니다. 연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원이 처방전을 남기고 나갔지요. 막내가 연희 앞에 앉았습니다. 아가씨, 약 써요. 약값이 비쌉니다. 내가 낼게요. 할머니, 내가 낸다고요. 연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메었지요. 이 할머니가 없었다면 어찌 버텼을까?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막내가 직접 약을 지어왔습니다. 연희는 매일 약을 마셨지요. 기침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낫지는 않았습니다. 그 즈음 도화가 또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사람을 보내지 않았지요. 대신 고을 아전에게 귀를 빌었습니다. 연희가 사는 마을 근처 아전에게 은밀히 말을 넣은 것이었지요. 남편을 버리고 도망친 여인이 근처에 숨어 산다. 그 여인을 찾으면 살해를 하겠다. 아전은 귀가 솔깃했습니다. 며칠 안에 연희의 집을 알아냈지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연희의 초가 앞에 아전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최연이라는 여인이 사오? 연희는 문 앞에 서서 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양주 박씨 가문의 며느리요? 맞습니다. 아전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남편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이가 당신이요? 연희는 그 말을 듣고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쫓겨났습니다. 증거가 있소. 연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지요. 편지는 도원이 태워버렸습니다.
도화가 금이에게 편지를 건네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면 모를까. 그러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 연희는 몰랐습니다. 아전이 말했습니다. 박씨 가문에서 당신을 고소할 수 있소. 그러면 관아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오. 연희는 가슴이 싸늘해졌습니다. 소희를 곁에 두고 조사를 받는다면 이 아이가 어찌 될지 생각이 거기까지 닿자 연희의 다리가 흔들렸지요. 아전이 돌아갔습니다. 연희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연희는 소희를 재우고 나서 오래도록 앉아 있었지요. 기침이 올라왔습니다. 한동안 멎지 않았습니다. 기침이 끝나고 손을 내려다보니 손바닥에 붉은 기가 맺혀 있었지요. 연희는 그것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몸이 다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기가 싫었지요. 그러나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침이 석 달을 넘었고 밥이 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몸무게가 줄었고 손발이 자주 차가웠지요. 소희가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닮은 눈이 감겨 있었지요. 숨소리가 고르고 편안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4살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가 없다는 것도 모르고 자랐지요. 연희는 그날 밤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쓰러지면 소희는 어찌 되는가? 막내가 있었지요. 막내가 소희를 돌봐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막내도 이미 환갑을 넘긴 나이였지요. 언제까지 소희를 돌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소희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도원이 있었지요. 연희는 그 생각을 오래 밀어냈습니다. 도원에게 아이를 보낸다는 것은 자신이 더 이상 소희를 키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것이 무엇보다 싫었습니다. 내 손으로 키우겠다고 다짐했었지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나 소희가 잘 자라기를 바란다면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연희는 품속의 놀이개 한 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소희의 속저고리를 꺼냈지요. 바늘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놀이개를 소희의 속저고리 안쪽에 조심스럽게 꿰매 넣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소희만 전달할 수 있도록. 다 꿰매고 나서 연희는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소희를 바라보았지요. 내일 막내에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소희를 박씨 가문에 데려다 줄 수 있는지.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흘렀지요. 소희야,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 말을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연희는 막내를 불렀지요. 할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막내가 연희의 얼굴을 보고 무언가를 직감했는지 조용히 앉았습니다. 소희를 아버지한테 보내려 합니다. 막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몸이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아전까지 찾아왔고 도화가 언제 더 큰 수를 쓸지 모릅니다. 소희에게는 안전한 곳이 필요합니다. 막내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그러면 아가씨는요? 저는 괜찮습니다. 막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쥐고 있었지요. 그 손이 말보다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아버지를 만나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막내는 연희의 손을 한동안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지요. 아가씨 마음은요? 그 서방님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연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지요.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희가 먼저입니다. 막내가 눈을 감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무언가가 지나갔지요. 알겠어요. 내가 데려다 주겠어요. 연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대신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날 오후 연희는 소희를 목욕시켰습니다. 깨끗이 씻기고 가장 좋은 저고리를 입혔지요. 다홍색 저고리였습니다. 연희가 직접 지은 것이었지요. 소희는 기분이 좋은지 입을 벌리고 웃었습니다. 오늘 어디 가요? 심부름 가는 거야. 나도 가요? 응, 소희가 가는 거야. 엄마도요? 연희는 잠시 멈췄습니다. 엄마는 나중에. 소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나중에가 언제요? 곧. 소희는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연희는 소희의 속저고리 안에 놀이개가 잘 꿰매져 있는지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소희에게 말을 가르쳤습니다. 한 번만 외우면 되는 짧은 말이었습니다. 소희야, 잘 들어. 할머니랑 가면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해야 해. 어떻게요? 연희가 소희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지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거 돌려드리래요. 어머니가 아직 가지고 있었대요. 소희가 따라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틀리지 않았지요. 잘했어. 그리고 또 한 가지. 낯선 어른 앞에서도 눈 안 피하고 똑바로 서 있어야 해. 알겠지?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워도요? 무서워도. 소희는 그 말을 받아들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연희는 소희를 꼭 안았습니다. 오래도록 안았지요. 소희도 어미의 목을 두 팔로 감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꼭 안아요? 그냥 보고 싶어서요? 연희는 웃었습니다. 소리가 났지요. 응, 보고 싶어서. 소희가 연희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퇴하는 소리와 함께. 이러면 안 보고 싶어요? 연희는 웃음과 눈물이 뒤섞였습니다. 소희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요. 이 아이가 가고 나면 이 웃음 소리도 들을 수 없겠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소희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 했지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막내가 왔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합시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막내는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소희가 막내에게 달려갔지요. 할미, 나 내일 아버지 만나러 가요. 막내가 소희를 안아 올렸습니다. 눈이 붉어졌지만 웃는 얼굴을 유지했지요. 그래, 잘 됐네요. 막내와 소희가 나간 뒤 연희는 방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등잔불이 혼자 흔들렸지요. 방이 유난히 넓게 느껴졌습니다. 소희가 없으면 이 방이 이렇게 컸구나. 연희는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빈 손이었지요. 놀이개가 없는 손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 작은 것 하나가 없는데 손이 이렇게 허전할 줄 몰랐지요. 연희는 빈 손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막내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억울해도 참는 게 편한 거지 옳은 건 아니에요. 그 말을 지금까지 가슴에 담아온 것이 무엇이었는지 연희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참는 것이 편하다고 해서 침묵이 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쫓겨난 것이 억울하다고 해서 그 억울함을 소희한테까지 이어지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지요. 연희는 그 생각을 오래 붙들었습니다. 소희가 도원을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놀이개 반쪽을 보고 도원이 무슨 생각을 할까? 그 이후는 연희가 알 수 없는 일이었지요. 다만 소희가 아버지 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지금의 연희에게는 충분했지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기침이 올라왔습니다. 연희는 이불을 당겨 입을 막았지요. 한동안 기침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연희는 이불을 끌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소희를 보내고 나면 그때 실컷 울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하늘이 아직 어두웠습니다. 막내가 소희의 손을 잡고 연희의 초가 앞에 섰지요. 연희는 문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소희는 잠이 덜 깬 얼굴이었지만 막내의 손을 잡고 씩씩하게 서 있었지요. 연희는 소희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소희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지요. 소희야, 아까 엄마가 가르쳐 준 말 기억하지?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또렷했지요. 무서워도 눈 안 피하고요. 맞아. 잘했다. 연희가 소희를 꼭 안았습니다. 소희도 두 팔로 어미의 목을 감았지요. 짧은 포옹이었습니다. 오래 안으면 놓지 못할 것 같아서였지요. 엄마, 빨리 와요. 응. 소희가 막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골목을 돌아갔지요. 연희는 그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사라졌습니다. 막내의 주름진 손에 소희의 작은 손이 쥐어진 채로 연희는 문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그제야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한편 막내와 소희는 반나절 길을 걸었습니다. 소희는 처음에는 들판을 구경하며 즐거워했지요. 그러다 걷다 지치면 막내가 업어주었습니다. 주막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길을 나섰지요. 오후가 될 무렵 양주 박씨 가문의 기와 담장이 보였습니다. 막내는 소희를 내려놓고 손을 잡았지요. 소희야, 저기야. 아버지가 저 안에 있어. 소희가 담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가늘게 떴지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들어가요. 막내가 소희 손을 잡고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인이 나왔지요. 막내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박서방님을 찾아왔습니다. 꼭 전해드려야 할 것이 있다 합니다. 하인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지요. 안으로 들어오라 했습니다. 마당에서 도원이 나왔습니다. 막내와 소희를 보고 굳은 얼굴이었지요. 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낯선 아이인데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 눈매가 어디서 봤던 눈매 같았지요. 그때였습니다. 소희가 막내 손을 놓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도원 앞에 우뚝 서서 그 서늘한 눈으로 도원을 바라보았지요. 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거 돌려드리래요. 어머니가 아직 가지고 있었대요. 소희가 속저고리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꿰매진 것을 손끝으로 건드리더니 막내를 올려다보았지요. 할미, 여기 있어요. 막내가 조심스럽게 속저고리 안쪽을 뜯어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도원에게 건넸지요.
도원이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굳었지요.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놀이개 한 짝이었습니다. 홀레날 자신이 달아준 것이었지요. 도원은 품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나머지 한 짝을 꺼냈습니다. 4년을 품고 다닌 것이었지요. 2짝을 가져다 맞췄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도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놀이개를 쥔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지요. 이 아이가 연희의 아이구나. 소희가 도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원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고 소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아버지, 왜 울어요? 도원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반 도련님이 마당 흙바닥에 그냥 무릎을 꿇었지요. 소희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계시냐? 소희가 왔던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이요. 많이 아파요. 기침을 많이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이를 보낼 만큼 상황이 나쁘다는 것을 직감했지요. 도원이 막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희가 어디 있습니까? 막내가 말했지요. 서방님이 직접 가셔야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도화가 나왔습니다. 소희를 보는 순간 도화의 얼굴이 굳었지요. 그 아이의 눈을 보았습니다. 오라버니를 빼닮은 눈이었지요. 도화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도원이 도화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누나.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도화는 알았지요. 도원이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4년 만에 처음으로 도화를 향해 날이 서 있었지요. 이 아이가 내 아이라면, 연희가 아이를 데리고 혼자 살았다면. 도원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지요. 그날 그 편지는 누가 심은 것입니까? 도화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그때 행랑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돌이었지요. 30년 하인 복돌이 마당으로 나와 도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요. 서방님,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도원이 복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말해. 복돌이 입을 열었습니다. 4년 동안 묵어있던 말이 터져 나왔지요. 그날 밤 도화가 금이를 불러 무언가를 건넸던 것. 금이가 연희 방 쪽으로 들어갔던 것. 그리고 이튿날 아침 편지가 발견된 것. 모든 것을 복돌이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말하지 못한 것이 죄이옵니다. 마님이 두려워 입을 다물었사옵니다. 그 죄 죽어 마땅하옵니다. 복돌이 이 말을 바닥에 찧었습니다. 마당에 침묵이 내렸습니다. 도원은 복돌에게서 도화에게로 시선을 옮겼지요. 도화는 그 시선을 받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오라버니, 장부 내오시오. 도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부가 무슨, 지금 당장. 도원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떨림이 없었습니다. 낮고 단단하고 돌이킬 수 없는 목소리였지요. 도화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무언가가 끝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4년을 쌓아온 것들이 그 한마디에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지요. 소희가 막내 손을 잡고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부가 나왔습니다. 도원이 직접 장부를 펼쳤지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이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화가 꼼꼼히 기록한 것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연희가 발견했던 것과 같은 것이 보였지요. 같은 항목인데 달마다 금액이 달랐습니다.
설명이 불분명한 칸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도원이 장부를 덮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 몇 년치가 일었습니까? 복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인이 알기로는 마님이 오신 이후부터이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는데 차츰 늘어난 것 같았사옵니다. 도원은 도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도화는 입을 열지 않았지요. 해명할 말이 있으면 해보시오. 도화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평생 자신을 지켜온 단단한 겉모습에 균열이 생겼지요. 말이 나왔다가 멈췄습니다. 나는 친정을 위해서 내 재산으로 누나의 훗날을 챙긴 것이오? 도화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오라버니, 나는 이 집에서 살림을 도맡으며 뒤도 없이 뒤가 없어서 남의 재산을 빼냈소. 그리고 뒤가 없어서 올케를 내쫓았소. 도원의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아졌지요. 그 낮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연희가 장부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짜 이유였지요? 도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지요. 마당에 있던 하녀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금이는 행랑채 기둥 뒤에 서서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도원이 보지 않았지만 복돌이 보았습니다. 도원이 천천히 말했지요. 누나, 이 집을 나가 주시오. 도화가 눈을 들었습니다. 오라버니, 지금 당장은 아니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집에서 살림을 맡을 수는 없소. 그리고 빼는 것은 돌려받겠습니다. 도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도원은 시선을 돌리지 않았지요. 그 눈물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요. 진심인지 전략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도원이 돌아섰습니다. 막내를 향해 말했지요. 연희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십시오. 막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희가 막내 손을 잡고 도원 옆에 섰지요. 도원이 소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소희가 도원을 올려다보았지요. 아버지, 엄마한테 가요? 그래. 빨리 가요. 엄마 많이 아파요. 도원은 그 말에 발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소희가 뛰듯이 따라갔지요. 막내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지요.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뻗어길 위에 놓였습니다. 한편 연희는 방 안에 있었습니다. 소희를 보낸 뒤 한바탕 울고 나서 자리에 누웠지요. 기침이 올라왔다가 가라앉기를 반복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소희 얼굴이 떠올랐지요. 막내 손을 잡고 골목을 돌아가던 그 뒷모습이. 방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소희가 있을 때는 늘 소희의 소리가 방을 채웠지요. 옹알거림, 노래, 멈추지 않는 질문들. 그것이 다 사라지고 나니 처음으로 이 방의 진짜 크기가 느껴졌습니다. 연희는 그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소희가 안전하면 되었으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물어가는 하늘을 방 안에서 느꼈습니다. 빛이 기울었지요. 연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는 눈을 떴습니다. 언제 잠이 들었는지 몰랐지요. 방 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저녁이 된 것이었습니다. 또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연희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기침이 올라왔지만 참았지요. 문을 열었습니다. 소희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희 뒤에 도원이 서 있었지요. 연희는 굳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도원도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문 앞에서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이에 있었지요. 소희가 연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엄마. 연희가 무릎을 꿇고 소희를 받아 안았지요. 소희의 등을 꼭 쥐었습니다. 소희야, 왔어? 응. 아버지 데리고 왔어요. 연희는 소희를 안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원과 눈이 마주쳤지요. 도원의 눈에 무언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소. 연희는 대답 대신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도원이 들어왔습니다. 막내는 문 밖에서 소희를 불렀지요. 소희야, 할미랑 잠깐 밖에 있자. 소희가 연희를 한번 돌아보고 막내에게 갔습니다. 문이 닫혔지요. 방 안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도원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바늘통과 실구리가 한쪽에 있었고 이불이 한 채였지요. 소희것으로 보이는 작은 천 조각 인형이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방에서 4년을 살았구나. 도원은 그 생각을 삼켰지요. 앉으시오. 도원이 말했습니다. 연희가 이불 위에 앉았지요. 도원도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돌이 말했소. 연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편지는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소. 연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원이 말을 이었지요. 장부도 보았소. 누나가 빼돌린 재산도 확인했소. 연희를 쫓아낸 것이 그 때문이었다는 것도. 연희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4년을 기다린 말이었지요. 누군가 진실을 알아주기를 바랐던 4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서방님, 말하시오. 저는 그날 장부에서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드리려 했는데 서방님이 안 계셨지요. 그 사이에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내가 빨리 돌아오지 않은 탓이요. 아닙니다. 서방님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그 편지를 의심했어야 했소. 의심하면서도 따라가지 않으려 했지요. 태워버리는 것이 편했으니까. 그게 내 잘못이요. 도원이 품속에서 노리개 2짝을 꺼냈습니다. 소희가 가져온 것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이었지요. 맞춰진 한 쌍이 도원의 손바닥 위에 놓였습니다. 4년을 품고 다녔소. 연희는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요. 참으려 했지만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도원이 그것을 연희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다시는 혼자 두지 않겠소. 연희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4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에게 하지 못한 말이었지요. 이제 누군가가 그 말을 해주었습니다. 눈물이 더 흘렀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나온 말이었지요. 연희는 그 말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어깨가 조금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래 들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알고 있소. 도원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굵어졌지요. 그때 방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소희가 고개를 쑥 들이밀었지요. 다 얘기했어요? 연희와 도원이 동시에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소희가 두 사람 눈이 모두 붉은 것을 보고 말했지요. 왜 둘 다 울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연희의 웃음과 도원의 웃음이 겹쳤지요. 그 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희가 방으로 들어와 연희와 도원 사이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도원이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소희의 머리를 쓸었지요. 그래. 소희가 두 팔을 벌려 도원의 허리에 안겼습니다. 처음 만나는 아버지인데 겁이 없었지요. 이 아이는 어미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박도화는 그날 이후 박씨 가문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장부에서 드러난 횡령 사실이 도원과 도화 사이를 영영 갈라놓았지요. 도화가 빼돌린 재산을 돌려놓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았지요. 도화가 가장 지키고 싶었던 체면과 발언권이 하나씩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세상이 내리는 벌은 칼날처럼 오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 사람이 쌓아온 것들을 거두어 가는 방식으로 올 뿐이지요. 금이는 며칠 뒤 도원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 밤 편지를 연희 방에 갖다 놓은 것이 자신이었음을 고백했지요. 도화의 명을 받은 것이었고 그것이 무슨 일을 불러올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도원은 금이를 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했지요. 이제 알았으니 됐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연희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도원이 좋은 의원을 불러 약을 쓰게 했고 잘 먹고 쉬게 했지요. 기침이 달마다 줄었습니다. 봄이 올 무렵에는 새벽마다 기침이 멎었지요. 막내는 연희가 완전히 일어날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도원이 막내에게 보답을 하려 했지만 막내는 손을 내저었지요. 내가 좋아서 한 거예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연희는 그 말을 들으면서 진심이란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갚음을 바라지 않는 것이 진심이었지요. 그해 여름이 되었습니다. 소희는 5살이 되어 있었지요. 마당에서 아버지와 뛰어다니며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도원이 소희를 번쩍 들어 올려 어깨에 올리면 소희가 아버지 머리카락을 잡고 까르르 웃었지요. 연희는 마루에서 바느질을 하다 그 모습을 보며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이런 모습이구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소희가 잠이 들고 도원이 마루에 나와 연희 곁에 앉았지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달이 올라왔지요. 담장 아래 매화가 밤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도원이 말했습니다. 처음 혼례날 밤이요. 내가 방 앞에 한 번 섰다 돌아선 적이 있소. 연희는 조용히 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방에 들어가지 못했소. 용기가 없어서였지요. 4년 뒤에 들어오셨으면 됩니다. 도원이 웃었습니다. 낮은 웃음이었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오? 지금이 더 좋습니다. 소희도 있으니까요. 도원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4년 전보다 거칠어진 손이었지요. 바느질로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습니다. 도원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지요. 혼례날 밤 이후 처음으로 잡는 손이었습니다. 연희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해가 더 지났습니다. 소희는 6살이 되었지요. 마을 서당에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군장 어른이 소희를 보고 말했지요. 눈이 비상하게 밝은 아이요. 총명함이 범상치 않습니다. 도원이 그 말을 연희에게 전했습니다.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연희가 웃으며 바느질을 이어갔지요. 도원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연희가 웃는 얼굴이 처음 혼례날 밤보다 더 좋았지요. 4년의 시간이
연희의 얼굴에 무언가를 더한 것 같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막내도 자주 들렀습니다. 소희가 막내를 보면 달려가 안겼지요. 할미. 막내가 소희를 안아 올리며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제 할미보다 훨씬 무거워졌네요. 할미가 약해진 거야. 막내가 껄껄 웃었습니다. 연희도 웃었지요. 그 웃음 소리가 마당을 채웠습니다. 도원은 어느 저녁 연희에게 말했습니다. 막내 할머니께 제대로 된 감사를 드리고 싶소. 어떻게 하면 좋겠소? 연희가 생각하다 말했지요. 할머니는 받는 걸 싫어하십니다. 그래도 그러면 자주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게 할머니한테 제일 좋은 것입니다. 도원은 그 말을 따랐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막내를 찾아가 안부를 물었지요. 소희도 데려갔습니다. 막내가 소희를 보면 얼굴이 환해졌고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도원에게는 어떤 보답보다 충분했지요. 가을이 왔습니다. 담장 아래 감나무의 감이 익기 시작했지요. 소희가 감나무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거 따먹을 수 있어요? 홍시가 되면. 언제요? 조금 더 있으면. 소희가 매일 감나무 앞에 서서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빨개지지 않으면 다음 날 또 올려다보았지요. 연희가 그 모습을 보며 막내에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기다리는 법을 압니다. 막내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가씨를 닮았으니까요. 연희는 그 말에 잠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기다리는 법이라고 했지만 연희 자신은 그것을 배운 적이 없었지요. 그냥 버틴 것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 버틴 것이었는데 그것이 기다림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소희가 처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글을 배운 지 몇 달 만이었지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연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연희가 그것을 받아들었지요. 엄마, 나는 엄마가 좋아요. 아버지도 좋아요. 할미도 좋아요. 소희가. 연희는 그 편지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접어서 품속에 넣었지요. 그것이 연희가 받은 가장 값진 물건이었습니다. 그 방에는 이제 놀이개 두 짝이 나란히 달려 있었습니다. 혼례 날 처음 달았던 것과 똑같은 자리에 이제는 두 짝이 함께 있었지요. 연희가 바느질을 하다 고개를 들면 그것이 보였습니다. 흔들리는 놀이개를 볼 때마다 도원의 말이 떠올랐지요. 이걸 보면 늘 내가 곁에 있다고 생각하시오. 이제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도원이 정말 곁에 있었지요. 소희도 있었습니다. 막내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혼자였던 방이 이제 꽉 찼습니다. 억울해도 참는 것이 편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말을 연희는 그제야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참으면서도 살아있었기 때문에 진실이 드러날 수 있었지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증거였습니다. 소희가 살아있는 것이 증거였고 연희가 살아있는 것이 증거였지요. 이 이야기는 오래도록 그 마을에서 전해졌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난 여인이 4년을 혼자 버티고 딸 하나를 키워냈으며 그 딸이 아버지 앞에 나타나 진실을 바로잡았다는 이야기였지요. 사람들이 이르기를 진실은 아무리 깊이 묻어도 썩지 않는다 했습니다. 쫓겨났어도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었지요. 소희의 작은 손이 건넨 놀이개 한 짝처럼 진심은 결국 제 짝을 찾아 돌아오는 법이었습니다. 놀이개 두 짝이 나란히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지요. 담장 너머 어딘가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는 바늘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바느질이 있었지요. 손이 움직였습니다. 단단하고 고운 손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